서울의 광장시장에서 미국의 유명 셰프가 시장에서 파는 나물을 보고 깜짝 놀라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요. 과연 무엇을 보고 이렇게 황당해하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5번가에 위치한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더 킹스톤의 오너 셰프 알렉스 킹스턴입니다. 15년간 프렌치, 이탈리안 퓨전 요리로 뉴욕 상류층의 입맛을 사로잡았지만 최근 레스토랑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매일 가득 차던 예약석이 절반으로 줄었고 단골 손님들은 새로운 메뉴를 기다리며 한숨을 내쉬었죠.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에는 더 이상의 새로움이 없다는 리뷰가 늘어났고 미식 전문 잡지들은 더 킹스톤을 혁신이 멈춘 레스토랑이라 평가했습니다. 어느 날 절친한 동료이자 미슐랭 3스타 셰프인 마이클이 자신의 한국인 아내가 만든 나물 요리를 맛보게 해주었어요. 처음 접하는 식감과 담백한 맛에 놀랐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나물이 산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고사리였단 사실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아내는 고사리를 데치고 무치고 숙성시키는 과정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 정교한 과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더구나 이런 섬세한 조리법이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깊이 사로잡았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식재료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한국의 전통 식문화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필 그때 영국의 유명 칼럼니스트 제임스 브래들리가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원시적이라 비난하는 기사를 썼더군요. 제임스 브래들리는 자신의 칼럼에서 한국의 산나물 문화를 위험하고 비과학적이라 칭했습니다. 독성이 있는 식물을 먹는 원시적 관습이라며 현대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죠. 더 나아가 현대 식문화의 퇴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한국의 전통 식재료 활용법을 무지한 행위로 매도했습니다. 특히 그는 고사리를 맹독성 식물로 표현하며 이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현대 문명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행위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전통 식문화는 현대식품 과학의 발전을 거스르는 퇴행이라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내렸죠. 하지만 제가 직접 맛본 고사리 요리는 그의 편협한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클의 아내가 설명해준 세세한 손질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 완성된 요리의 세련된 맛은 오히려 현대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 전통의 지혜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이런 극명한 차이를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브래들리의 기사가 얼마나 부족한 정보와 이해 없이 쓰여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편향된 비평은 제가 한국 식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탐구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죠.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결국 제 한국행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즉시 한국행을 결정했지만 레스토랑을 비우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죠. 주방장들과 긴 회의 끝에 3개월간의 연구 휴가를 결정했고 그들은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아내를 통해 한국의 유명 한식당들과 전통시장들을 소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서울의 한 호텔에도 예약을 잡아주었죠.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놀라웠어요. 공항에서 맛본 전통차의 향과 맛은 제 감각을 일깨웠고 이곳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나서 저는 근처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제 책 모던 퓨전을 읽고 있던 동양인 여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능숙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죠. 뉴욕 타임스의 한국계 미국인 기자 클레어리였습니다. 테이블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물었어요. 제가 제임스 브래들리의 기사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클레어는 자신도 그의 기사를 읽고 극도의 실망감을 느꼈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 전통 식문화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쓴 편향된 비평에 분노했다고 했죠. 클레어는 제 맞은편에 앉아 수첩을 펼치며 열정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광장시장을 시작으로 강원도의 산나물 농가, 전통 한정식 레스토랑, 그리고 사찰음식 전문가와의 만남까지 빼곡히 일정이 잡혀 있었죠.
이번 기사의 핵심은 한국 전통 식문화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브래들리가 원시적이라고 폄하한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밝혀내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클레어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나물로 만든 요리들,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특별한 풍미가 그녀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녀가 한국 전통 식문화를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리법이나 레시피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고사리를 보세요. 봄에 돋아나는 순을 채취해서 말리고 겨울에도 먹을 수 있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이런 지혜가 수백 년을 이어져 왔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클레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죠.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산나물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그래서 채취할 때도 다음 해를 생각해서 적당량만 채취하고 뿌리까지 뽑지 않는다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가 잃어버린 지혜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며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저는 셰프로서 새로운 맛과 조리법을 찾고 있었지만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닌 음식이 가진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클레어는 기자로서 이런 가치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고, 특히 브래들리와 같은 편견에 찬 시각을 바로잡고 싶어 했죠. 다음 날 새벽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카페를 나서는 길에 클레어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보여드릴 게 정말 많아요. 특히 40년째 산나물을 파시는 김순자 할머니를 만나면 셰프님께서 더 놀라실 거예요. 할머니의 손맛은 정말 특별하거든요. 셰프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느끼실지 너무 궁금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골목길에 들렸습니다. 길가에 있는 조그만 반찬 가게에서 풍겨오는 나물 냄새는 마이클의 아내가 해준 고사리 요리를 떠올리게 했죠. 이런 작은 가게들이 모여 한국의 식문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저는 수첩을 펼쳐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클레어와 나눈 대화, 그리고 내일 만날 시장 상인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메모였죠.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요리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채 밝기도 전 광장시장의 좁은 골목은 이미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분주히 오가는 상인들 사이로 클레어와 저는 깊숙이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산나물 전문 상인들이 모여있는 구역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40년 경력의 김순자 할머니는 고사리를 다듬으며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할머니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까맣게 말린 고사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품질을 확인하고 물에 담가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까지 모든 동작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사리를 삶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3번을 삶고 헹구는 과정, 그 사이사이 물의 온도를 맞추는 비결까지 오랜 시간 쌓아온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역해주는 클레어의 목소리에도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취나물을 다듬는 할아버지는 나물을 말리는 최적의 시기와 방법을, 더덕을 손질하는 아주머니는 뿌리 채소의 신선도를 가늠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각의 나물마다 다른 손질법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고사리는 3번, 취나물은 2번, 더덕은 살짝 데치는 식으로 모든 나물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가장 맛있게 변신했죠. 시장 한켠의 작은 식당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방금 전 보았던 나물들이 고루 들어간 비빔밥 한 그릇을 시켰어요. 첫 숟가락을 떴을 때 각각의 나물이 가진 본연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사진을 찍으며 브래들리의 기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설명했어요. 수백 년을 이어온 과학적인 조리법, 체계적인 보관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자연과의 조화로움까지 이 모든 것을 그는 보지 못했다고 했죠. 시장을 나서며 고사리 한 다발을 샀습니다. 이제 이 소중한 재료로 어떤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가슴 벅차올랐어요.
시장에서의 발견은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클레어와 점심을 먹으며 다음 취재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그녀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모레 강원도 정선에 있는 천년고차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곳의 주스님께서 산나물 사찰 음식으로 유명하신데 셰프님도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잠시 고민했지만 시장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어 레스토랑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오히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하라며 격려해 주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꾸려 클레어와 만났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에 그녀는 정선으로 가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곳은 한국에서도 산나물이 가장 유명한 지역 중 하나이며 특히 이 절의 주스님은 30년간 사찰 음식을 연구해 오신 분이라고 했죠. 기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을 벗어날수록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자 울창한 산들이 우리를 반겼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비탈에 층층이 쌓인 밭들은 마치 자연이 그린 그림 같았습니다. 절에 도착하자 주스님은 절 뒤편의 텃밭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제가 광장시장에서 보았던 나물들이 자라고 있었죠. 스님은 나무를 키우는 과정부터 조리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산나물을 채취하는 방식이었어요. 자연이 주는 만큼만 가져가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내년에는 그만큼 자라지 않아요. 스님의 말씀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가 담겨 있었죠. 절의 주방에서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스님들이 나무를 데치고 묻히는 모습은 마치 정교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한 동작 한 동작이 무척 섬세했죠. 간장과 들기름의 양도 눈대중이 아닌 정확한 계량이었고 불의 세기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주방 한켠에서는 말린 고사리를 삶고 있었는데 물의 온도부터 삶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스님들은 고사리의 색깔과 질감을 보며 정확한 타이밍에 건져냈고 찬물의 헹구는 횟수도 정확히 지켰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산나물을 무치는 순서였죠. 들기름을 두른 뒤 간장을 넣고 마지막으로 참깨를 뿌리기까지. 각각의 양념이 나물에 스며드는 시간까지 고려하는 모습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 공양에서 맛본 사찰 음식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요리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어요. 화학 조미료 하나 없이도 고기나 파와 마늘 같은 양념 없이도 이토록 깊은 맛이 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고사리 무침이었습니다. 절에서 직접 말린 고사리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우러났고 거기에 들기름의 향과 간장의 짭조름한 맛이 더해져 신비로운 맛을 자아냈어요. 취나물 볶음은 들기름만으로도 깊은 향을 내뿜었고 더덕 무침은 아무런 양념 없이도 제 혀끝을 자극했습니다. 자연이 준 재료 그대로의 맛을 살리면서도 이토록 깊은 맛을 이끌어내는 그들만의 비결이 분명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최적의 맛을 끌어내는 오랜 전통과 경험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절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스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브래들리의 기사 이야기가 나오자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음식의 본질입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이 울림을 주었죠. 다음 날 아침 새벽 예불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안개 낀 산자락과 그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새벽 공양을 마치고 주스님의 안내로 절 뒤편 산나물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스님들은 이미 밭에서 나무를 수확하고 계셨죠.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이슬 묻은 나무를 정성껏 손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주스님께서는 제게 갓 수확한 고사리를 건네주셨습니다. 이제 이걸로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스님의 질문에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여러 구상을 하고 있었죠. 절에서 배운 고사리 손질법을 기본으로 하되 서양 요리 기법을 접목해보고 싶었습니다. 절의 주방으로 돌아와 실험을 시작했어요. 먼저 스님께 배운 대로 고사리를 3단 데침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식대로 버터를 두른 팬에 구운 뒤 파르메산 치즈를 살짝 뿌려보았죠.
놀랍게도 고사리의 담백한 맛과 치즈의 고소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고사리 리조또였어요. 절에서 배운 비율 그대로 고사리를 손질한 뒤 잘게 썰어 아르보리오 쌀과 함께 조리했습니다. 와인의 산미와 고사리의 은은한 맛이 어우러져 전혀 새로운 맛이 탄생했죠. 클레어는 제 요리 과정을 카메라에 담으며 연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전통 방식으로 손질한 고사리로 만든 퓨전 요리라니. 그녀의 말에 주스님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지막으로 도전한 것은 고사리 크림 파스타였습니다. 데친 고사리를 가늘게 찢어 생크림과 함께 끓이니 마치 송로버섯 파스타와 비슷한 깊은 맛이 났죠. 절의 스님들께 시식을 부탁드렸을 때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주방에서의 실험을 마무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식재료와 서양의 조리법이 만나 전혀 새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브래들리가 원시적이라 폄하한 한국의 식재료들이 오히려 현대 요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실험으로 완성된 3가지 요리를 앞에 두고 클레어와 저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브래들리가 BBC 방송에서 또다시 한국 음식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브래들리는 방송에서 제가 만든 고사리 퓨전 요리 사진을 보여주며 신랄한 비판을 했더군요. 야생 식물을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네요. 그의 말에는 여전히 편견과 무지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그는 제 고사리 리조또를 지적하며 전통 이탈리안 요리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비난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산나물은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위험한 식재료라며 식품 안전성까지 문제 삼았어요. 클레어는 즉시 반박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의 전통적인 손질법부터 그것이 가진 영양학적 가치까지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죠. 저는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요? 과학적인 분석 결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침 절에 계시던 한 스님이 이재훈 교수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는 한국 전통 식재료의 영양학적 가치를 연구하는 권위자였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클레어는 교수님과의 면담 약속을 잡았어요. 브래들리의 도발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전통 식재료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현대 식문화와의 조화 가능성을 보여줄 기회였죠. 기차 안에서 클레어와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이야기를 준비해야 했어요.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난 이재훈 교수는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연구실 벽면에는 한국 산나물의 성분 분석표가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고사리의 독성 물질은 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됩니다. 오히려 놀라운 건 그 영양 가치예요.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사리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통적인 손질법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었어요. 3번 삶고 헹구는 과정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는 수백 년간 이어진 실험의 결과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최적의 방법이죠. 교수의 설명에 클레어는 연신 필기를 해댔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고사리의 영양소가 서양 식재료와 만났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였어요. 제가 만든 고사리 리조또의 경우 파르메산 치즈의 단백질과 고사리의 식이섬유가 만나 영양적으로도 이상적인 조합이 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교수는 다른 산나물들의 연구 결과도 보여주었어요. 취나물의 항암 효과, 더덕의 면역력 강화 기능 등 모든 데이터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죠. 이는 브래들리의 검증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주장을 완벽히 반박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클레어는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에겐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BBC 방송에서 브래들리와 맞설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저 역시 이 연구 결과들이 제 요리에 새로운 영감을 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며 이재훈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한국의 전통 식문화는 오랜 시간 축적된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이제 현대 과학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죠. BBC 스튜디오의 차가운 조명 아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브래들리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저와 클레어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이재훈 교수는 차분히 방송 시작을 기다렸어요. 진행자가 브래들리의 주장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의 산나물을 위험한 식재료로 규정하며 제 요리를 무분별한 실험이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에게 충분한 반박 자료가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광장시장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주며 산나물 손질 과정의 체계성을 설명했습니다. 40년 경력의 김순자 할머니가 들려준 전통 지식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시장 상인들의 손놀림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생생하게 전달했죠. 이어서 이재훈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사리의 영양분석표, 전통적 조리법의 과학적 근거, 그리고 현대 요리와의 결합 가능성까지 모든 데이터는 브래들리의 주장을 무력화시켰어요. 제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미슐랭 셰프로서 한국의 산나물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설명했죠. 고사리 리조또와 크림파스타 시연 영상을 보여주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만남을 증명했습니다. 브래들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의 마지막 반박은 허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하지 않나요? 그의 질문에 이재훈 교수는 단호하게 답했죠. 수백 년간 이어진 지혜를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건 검증되지 않은 편견이겠죠. 생방송은 우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SNS에서는 한국 전통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특히 제가 만든 퓨전 요리 레시피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브래들리의 도발은 오히려 한국 식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뒤 더킹스톤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메뉴의 중심에는 한국의 산나물을 활용한 퓨전 요리가 자리 잡았어요. 고사리 리조또는 예약 후 한 달을 기다려야 맛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죠. 미슐랭 평가단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의 표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잃어버렸던 별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계를 더 받게 되었어요. 평가서에는 전통과 현대의 혁신적인 만남, 자연과 요리의 완벽한 조화라는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클레어의 기사는 뉴욕타임스의 표지를 장식했죠. 한국 전통 식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는 전 세계 미식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산나물의 과학적 가치를 다룬 부분은 식품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세계 각지의 셰프들이 한국의 산나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절의 주스님께는 사찰 음식을 배우려는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광장시장의 김순자 할머니는 BBC의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되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브래들리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올렸고 직접 한국을 방문해 산나물의 가치를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어요. 한국 식문화에 대한 그의 편견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죠. 저는 이제 매달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합니다. 계절마다 다른 산나물을 배우고 새로운 퓨전 요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클레어는 이 모든 과정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통 식문화의 가치는 이제 막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시간이 지난 후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요리의 세계를 열어가고 있어요. 더킹스톤은 매달 새로운 산나물 퓨전 메뉴로 미식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죠. 브래들리는 정선의 절에서 한 달간 머물며 사찰 음식을 배웠습니다. 그의 최근 칼럼은 한국 전통 식문화의 지혜로움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식재료 활용법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클레어는 한국 전통 식문화를 다룬 책을 출간했습니다. 산나물을 찾아 전국을 누비며 각 지역의 고유한 조리법과 지혜를 기록했어요. 그녀의 책은 현재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광장시장의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 젊은 요리사들의 스승이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찾아온 셰프들이 할머니의 손끝에서 전통의 비법을 배워갑니다. 절의 주스님께서는 사찰음식 연구소를 설립하셨고
이재훈 교수님은 한국 전통 식재료의 과학적 연구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계시죠. 저는 매년 봄이 되면 정선의 절을 찾아갑니다. 스님들과 함께 산나물을 캐고 새로운 요리법을 연구하죠. 자연이 주는 선물의 가치를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한국의 전통 식문화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였다는 것을 말이죠. 앞으로도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식재료들, 배우지 못한 조리법들, 그리고 만나지 못한 수많은 스승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전통 식문화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 세계 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